매물량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량이 역대 최대다, 또한 경매 건수 또한 최대다 라고 하는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은 그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파트라는 뜻은 뭐 고가의 아파트 그게 아니고요, 대기 수요가 항상 있어서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매수세가 붙고 또 붙고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든 내 집 마련이든 하려면 그래도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아파트들을 사고 싶잖아요. 그런 곳들은 늘 대기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시세가 내려가고 있는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많긴 해요. 과거 유튜브가 활성되기 전에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보다는 많이 안 하고 내 편의를 위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내 편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게 잘 팔릴지, 황금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 투자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그 금액대에 사야 할 아파트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량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주인이 일단 내놓고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또 말고, 이런 마인드로 그냥 좀 비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실거래가는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연락해서 우리 집 10억에 내놔주세요, 팔리면 말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매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배짱 매물이라고 하죠. 팔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내놓는 것들.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네이버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가요. 이거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낚시성 매물이에요. 일단 좀 저렴하게 던져놓고 누가 찾아오면 그건 계약이 되었고 그거랑 비슷한 매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번 가보세요. 현실적인 금액대의 매물은 아마 한두 개 정도, 나머지는 터무니없는 금액들이나 뭐 이런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들만 잔뜩 있어서 실제로는 매물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매 건수도 최대인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지느냐? 경매 건수랑 집값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낙찰률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락장 때는 낙찰률이 낮고요, 상승장 때는 낙찰률이 높아요. 지금 아파트의 시장은 낙찰률이 어떨까요? 네, 거의 일반 매매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곳은 일반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지표들은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요즘 잠실을 비롯해서 도곡, 대치, 압구정, 반포 이쪽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급지들이 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용인에서 분당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면 분당은 아직까지는 매물이 그래도 좀 있어요. 왜? 재건축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이 재건축 시세는 신축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후행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말하는 분당은 서현 시범, 순회 파크타운 양지마을, 정자 상록 우성, 그 남쪽에 있는 라이프, 그리고 판들 보뜰마을과 백현마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판교도 포함할게요. 이 정도는 되어야 상급지들이 들썩일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작년 7월쯤에 그때도 한창 강남 상구 쪽 마용선 쪽이 상승장일 때 주인들이 그 자리에서 막 1, 2억씩 올라가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말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동구, 동작구, 마곡 이쪽 봐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그 다음으로 오를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해요. 서울 주요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면 그 바로 밑에 급지들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게 몇 달간 뜨겁다가 바로 또 식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 식는 구간이 몇 달 뒤에 오게 되면 그때의 시세가 현재보다 더 저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것인지는 아직 예측 못해요. 부동산은 금리보다 심리, 통계보다는 현장인데요. 수백만 원 강의료 쓰지 마시고 나들이 하듯이 동네 구경 가세요. 그게 임장입니다. 부동산은 순간적으로 바짝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천천히 몸으로 습득하는 이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첫 번째 달은 발차기 배우고 손동작 배우고 그 다음 달은 자유형 배우고 그게 끝나면 배영, 평영, 접영 뭐 이런 것들 계속 배워나가잖아요. 이러기엔 시간이 필요하죠. 접영까지 제대로 하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하루에 12시간씩 몰아서 하고, 누구는 시간을 좀 나눠서 1년 동안 한 사람과는 실력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매물량 최대, 몇억 폭등, 몇억 폭락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상 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 개인이 하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불과
3주 전에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신 분들, 아, 지금 집 사면 안 되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만 분석하는 사람들,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저렴한 거 여러 채 사보고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 그거 믿지 마시고요. 하락만 주장하는 사람들 주의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능 공부하듯이 내신 공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주말에 오전에 일찍 나가서 청량리 한번 돌아보고, 그 옆에 이문희경 한번 싹 보고, 점심 먹고 또 장인 뉴타운 한번 싹 돌아보고, 또 광운대역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걷는 양은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시험 공부 또는 자격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 바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집값 출발합니다. 집값이 또 상승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는 계속 현장을 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락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주택자라서가 아니고요. 하락장이 와서 시세가 쭉 빠지면 그때 이것저것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이 부글부글 끓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끓기 직전에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조만간 한 집에 4-5팀이 보러 가고,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 자리에서 5천 1억씩 올리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면 그때는 또 조심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2023년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따라가서 사도 됐어요. 고점 대비 그래도 하락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고점을 넘어선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고점에 다다른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내가 신고가를 찍는 건가?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최상급지인 반포, 압구정, 청담, 한남, 성수동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이런 곳들은 오히려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늘 신고가거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급지인 도곡, 개포, 잠실, 방배, 이쪽이 지금 눈치 싸움이 치열해요. 토어제가 풀리면서 잠실에 수요가 쏠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순식간에 2-3억을 올려버렸죠. 그럴 때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잠실에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배나 개포, 신축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잠실이 당분간 들썩인다면 그 바로 밑에 급지인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이쪽 지역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들은 잠실이나 강남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훅 먼저 뛰었거든. 그러다 보니 어라, 내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 나도 더 받아야겠네, 이런 심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연달아서 서대문이나 동대문에서 갈아타기를 이쪽으로 하려다가 봤더니 호가가 그새 또 올라가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조만간 벌어질 현상이고요. 사실 지금도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가 쭉쭉 올라가는 거 따라 사실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볼 건지. 저라면 보고 있던 아파트들은 계속 보면서 동시에 다른 곳도 같이 볼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재개발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산성역 해리스톤이나 광명 11구역처럼 정말 좋은 아파트가 될 곳인데, 좀 안 좋은 동이나 안 좋은 층에 배정된 분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매물을 싸게 잡는 것도 기회가 됩니다.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곳은 내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파트를 덜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더 많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너무 팔기 아깝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런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적습니다. 그래서 장위 뉴타운이라든지 이문휘경이라든지 성남 원도심이라든지 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노량진, 부가현, 흑석, 한남, 성수, 이런 곳들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몇 달 동안 정말 뜨거웠다가 잠깐 식었고요. 2024년도에도 몇 달 동안 바짝 뜨거웠다가 또 식었고,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가 또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매매가라는 게 최상급지가 아닌 이상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저항선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쯤이라면 어떤 규제라든지 경제적 정치적 변화라든지 이런 게 겹치면 바로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춤하지 않고 2019년, 2020년처럼 전국 불장으로 번진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지적으로 선호되는 지역들이 오르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그곳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오름세가 경기도 외곽, 지방 소도시까지 퍼지게 되면 매수하러 달라붙는 게 아니라
관망하셔야 합니다. 혹시 유주택자라면 갈아타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왜?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25년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좀 기다릴까요? 떨어지면 살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살걸 이라는 후회를 할 거예요. 그때 발동하는 심리, 이럴 바에는 아예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걸 사자 라는 수요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의 기본은 내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야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왔을 때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상승을 해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확히 상황이 보이고 있어요. 원래 좋은 게 정고점 이런 거 상관없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어떤 분은 이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안전마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전마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바짝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또 잠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런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꾸준히 공부를 잘 해두시면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나의 돈 많은 고장 기준과 김 부장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락장인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어떤 아파트가 몇 월에는 얼마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몇 억 떨어져서 거래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보고 있는 곳은 안 떨어졌어. 오히려 호가만 올라갔어. 반대로 어라? 깎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깎아주네? 이런 곳도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상승장인 것 같기도 하고 하락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참 선택이 어렵죠. 그런데요, 이런 선택은 뚜렷한 상승장일 때도 뚜렷한 하락장일 때도 어렵습니다. 확실한 상승장일 때는요, 마음은 엄청 급한데 추격 매수인가? 내가 고점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요. 하락장일 때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이런 심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 국제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의 어떤 소식과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럴 바에는 그냥 매수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전고점 회복은 거의 했는데 이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러다가 갑자기 또 상승장이 오면은 지금 보고 있던 시세도 놓치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고민의 반복일 겁니다. 우리가 상승장, 보합장, 하락장에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왜인 줄 아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큰 돈을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붕어빵을 3개에 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벤트로 4개에 1,000원에 팔아. 그러면 막 잠 못 자고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하고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런데 나는 8억 주고 샀는데 누구는 7억 2천 주고 샀어. 이러면 잠 못 자죠.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보합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의 호가와 실거래가는 왜 안 떨어질까? 그 이유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3, 4명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2배가 는 거죠. 그리고 전체 매수 희망자 중에 뭘 사야 할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던 사람이 한 10%, 20%였다면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절반은 뭘 사야 될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요. 제가 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느낀 대략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팔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사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알고 있기 때문에 팔아야 할 대상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야 할 대상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오르고 있으면 상승장이고요.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으면 하락장입니다.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그것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의 추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 뉴스나 카페나 유튜브를 보고 요즘 경매가 몇 건 나왔고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고 늘었고 이걸 보시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남자가 봐도 진짜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잘생겼다, 이런 외모입니다. 만약에 저와 이준혁 배우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와, 저 테이블에 괜찮게 생긴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봤더니 한 명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초절정 미남이고 한 명은 오징어에다가 안경만 씌워놓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균으로 보면은 괜찮은데 한 명 한 명이 극과 극이니까 수치로 보면은 보통으로 보이는 게 이게 통계의 오류라는 겁니다. 참 자산이라는 곳에 적용하는 심리가 이상해요. 조용할 때,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왜 남들이 사려고 막 달려들 때 나도 사야겠다는 용기가 생길까요? 군중 심리일 수도 있고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어떤 조급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늘 강조드렸죠. 부동산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유주택자인데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상급지는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갈아타기의 적기이자 부의 사다리가 생기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오히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상승 분위기가 오면은 집주인들은 물건을 걷어들일 거고요. 그 자리에서 호가를 올릴 거고, 계약금을 보내려고 경쟁하려고 막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또 사기 어려워지죠.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무조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거예요. 근데 저희 대답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무엇을 사면 좋을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고 나서 하락장이 오거나 상승장이 왔을 때, 그리고 몇 년 뒤에 종잣돈이 모였을 때 어디로 갈아타기를 할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예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투자, 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끝에는 인문학, 심리학을 접하게 되고요. 더 가면은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기대감, 실망감, 열등감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의 합으로 결정이 되고, 그 심리의 근원은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투자의 대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공부나 투자 공부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인간의 본성을 조금씩 알게 됨에 따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씩 그려나가면 돼요. 이미 낙서가 된 종이보다 백지가 더 좋은 거 아시죠? 낙서는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지만 백지는 천천히 하나씩 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종이에 올바른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셨으면 합니다. 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담동 나홀로 아파트와 마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동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영상 만드냐 라는 댓글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과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좀 더 나은 매물을 선택하는 방법과 좀 더 나은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 더 나은 투자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내가 소유한 곳의 시세가 다른 곳들보다 안 오른다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 자기 동네 자랑을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해 약간이라도 안 좋은 뉘앙스가 느껴진 영상이나 글을 보면 바로 공격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시나요? 네,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죠. 괜히 막 찔리는 겁니다. 누가 아크로 리버파크 거기 너무 별로야, 한남더일은 거기 지하철이 없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 이렇게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소유주분들이 막 화를 낼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보다 좋은 곳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소유한 곳이 시세가 더디게 움직이는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냥 거기 살면 되고요. 그게 신경이 쓰이고 나는 조금 더 나은 자산을 취득하고 싶다면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나중에 어디가 더 많이 오르고 무엇이 진짜 호재고 무엇이 가짜 호재고, 부동산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금방 하시는데, 부동산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세 확인만 매일같이 하고 시세가 오르기를 기도하고 혹시 누가 내 아파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찾으러 다니고 댓글에서 욕하고 이러면은 발전이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청담동, 삼성동, 잠원동, 대치동 같은 서울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위치한 곳에 한 동, 두 동짜리 아파트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 아파트들의 시세가 마포의 신축 대단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사실 건가요?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지만 땅값이 비싼 청담동, 그래도 나홀로는 아니지 더 넓은 토지에 지어진 마포에 있는 신축? 예를 들어 볼게요. 청담 삼성 1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997년 준공의 158세대 한계동이고요. 청담역 초역세권입니다. 코엑스와도 가깝고 강남구청과도 가깝고 엄북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아파트 84제곱의 시세는 2018년에 11억 5천이었고요. 현재 시세는 18억 정도 합니다. 마포로 가볼게요.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여기는 강북이죠. 엄청 대단지도 아닙니다. 2018년도 84제곱의 시세는 11억 5천으로 청담 삼성 1차와 같았지만 여기의 현재 시세는 21억입니다. 물론 청담 삼성 1차도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마포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홀로라고 해서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상급지라고 해서 아파트의 상품성을 무시하면서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나홀로 아파트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거래가 없어요. 1년에 한 건 정도인데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죠. 이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을 때 그 막 초조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강남구니까 강남구에서 입지와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그 가격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여기는 강남구인데 왜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동구보다 저렴하지?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돼요. 혹시 나 청담동 살아, 나 청담동에 아파트 가지고 있어, 이런 만족이나 허세, 자랑 같은 걸 하고 싶다면 찬성이지만 자산을 키워나가는 데는 적절치 못한 선택입니다.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잠원동에 있는 반포 한신타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996년식의 250세대, 한강 가깝고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인프라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2018년 8월 5구제곱의 시세는 13억이었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8천입니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84제곱 2018년 8월의 시세는 9억이었고요. 현재 시세는 20억입니다. 4억이나 저렴했는데 현재 시세는 거의 비슷해요. 이 두 아파트의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고덕 그라시움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반포 한신타워 아파트의 문제점은 아까 청담 삼성 1차와도 같습니다. 안 팔린다는 거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집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뭐든지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어려워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에 어떻게든 들어가고자 많이 보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포동이지만 이름은 성원대치라고 불리우는 성원대치 2단지. 92년식에 세대수도 많으니까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겠네. 3호선 초역세권에 양재천도 있고 너무 좋다. 무엇보다 강남구다 라고들 해서 많이 알아들 보시는데요. 가장 큰 평수인 21평에 2018년 2분기 시세가 10억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15억 3천이에요. 이 아파트랑 비교해 볼만한 곳, 당산 삼성 레미안 2003년식의 1391세대 33평 2018년 2분기의 시세는 성원 대치 2단지와 똑같이 10억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7억입니다. 네, 어떤가요? 뭔가 와닿는 게 있으시죠? 무조건 강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곳,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곳, 이런 곳을 보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나만 하는 곳, 그런 곳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투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공부의 교과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억 전세에 살면서 2억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이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현금이 2억이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6억이나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모으고 사셨어요. 2억으로 수도권 투자를 보면은 수지구청 쪽이 좀 많긴 하죠. 다른 분들도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는 수지구청 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 상황을 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6억이나 있는데 투자금을 2억만 쓴다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셔야 돼요. 2억에 월세 조금 내고 반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4억으로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깔고 있는 돈이 적고 투자금이 많아야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 만족도냐, 소유의 만족도냐, 이건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분이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세금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 안정성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자가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실거주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전세에 산다고 했으니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없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임차 방식이 뭐냐면 바로 비싼 전세에 사는 겁니다. 비싼 전세는 투자로서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연자분이라면 5천에 100 또는 1억에 60짜리 월세를 살면서 나머지 돈은 다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실거주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월세 살면서 나머지 돈은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월세는 소득 대비 저렴한 편이에요. 이유는 전세제도와 월세제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월세를 살 때는 너무 비싼 월세를 사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월세 기준은 1인 가구라면 5천에 60 정도, 2인 가구라면 5천에 100 정도, 3, 4인 가구라면 1억에 100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인 가구가 5천에 100 정도 산다고 하면 인당 50만원씩 낸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일단 2배고요. 쓰는 돈이 솔로일 때보다 줄기 때문인데요. 모이는 돈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부동산 투자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이 있다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전세 끼고 하나 사두세요. 그러면 소개팅 할 때 저 집 한 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여자건 남자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집에 가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제가 만약에 미혼인데 소개팅을 나갔어. 뭐 상대방과 뭐 이런저런 제 취미는 뭐고요, 저는 자라 세일할 때만 사 입었는데 요즘은 에이세컨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재테크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 여성분이 저는 집 한 채 사뒀어요, 물론 전세 끼고 사둔 거지만요,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호감도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집이 있다는 그 경제적인 거 말고, 또 집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물질적인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이 여자가 성실하구나, 쓸데없는 소비 안 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살뜰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이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랑 미래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뜰살뜰한 사람이랑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술을 별로 안 마십니다. 담배를 안 필 가능성도 커요.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혼을 해도 좋겠다 라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미혼인 분들, 예비 부부분들, 결혼 얘기가 나오고 주거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비싼 전세 살자고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끝났다, 폭락해야만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래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주식과 코인에 자신의 에너지를 몽땅 쏟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과 코인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도파민에 중독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성에 안 차는 거죠. 10% 20% 오르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늙어서까지 집을 안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많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를 하려면 비싼 전세에 사는 게 아니라 저렴한 월세에 살면서 나머지 돈은 좋은 자산을 취득하시고, 결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집 한 채 사두는 것도 큰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센터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오셔서 제가 20, 30대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투자 부동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둘 걸,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거는 학력, 능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성실함과 용기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바로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축 24평, 구축 32평, 도대체 뭘 사야 될까요? 진국 닭게장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광고해드렸던 곳인데요, 요즘도 꾸준히 잘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식당 관리가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건더기 많고 MSG를 전혀 넣지 않고 육수로만 맛을 낸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맛, 진국 닭게장 한번 드셔보세요.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공부 내용은 신축 5구제곱과 구축 8사제곱의 시세가 같은데 뭘 사야 하지? 라는 질문인데요. 좋은 예로 마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미안 공덕 3차 8사제곱의 시세가 17억 중반이고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구제곱의 시세가 17억 중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사실 건가요? 우선 가족이 4명이라면 5구제곱은 좁다고 생각해요. 3명도 사실 5구제곱은 좀 좁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라면 삶의 질을 위해서 레미안 공덕 3차 8사제곱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나는 실거주 안 할 거고 일단 투자 가치로만 본다 라고 했을 때는 프레스티지 자이 5구제곱이 더 좋다고 봅니다. 구축에는 없는 것들이 신축에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헬스장, 스크린골프, 키즈카페, 사우나 등등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의 주축 세대로 떠오르는 2030이 이런 시설들을 즐기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더 커지면서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그 현상에 한몫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세의 흐름도 신축이 먼저 오르고 준신축이 오르고 재건축이 오르고 애매한 구축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영통 24평과 살구골 현대 7단지 36평의 시세가
8억 3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사실 건가요? 네, 실거주 말고 투자로만 본다면 저는 신축인 힐스테이트 영통 24평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구축 아파트에는 없는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입지가 비슷한 곳들에서는 평수가 작아도 신축이 유리하긴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구축 5구와 신축 8사인데 시세가 같아. 하지만 입지가 다른 경우를 볼게요. 아까 봤던 레미안 공덕 3차 5구 제곱, 최근 실거래가는 14억 6천이었고요.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 84제곱의 최근 실거래가는 14억 5천이었습니다. 시세는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기름도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고 신축에 독서실, 카페, 골프 연습장, 헬스장 등등 커뮤니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나 교통 편리성을 보면 레미안 공덕 3차가 더 좋죠. 서울 전역을 갈 수 있는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 초역세권에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 둘 중에 뭘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레미안 공덕 3차를 사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구축에 평수도 더 작은데 왜 그걸 사? 라고 할 수 있지만 입지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입지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입지가 거의 비슷하면서 같은 동네라면 아파트의 상품 가치를 좀 면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아파트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세대면 몇 점을 주고, 역과의 거리가 몇 미터면 몇 점을 주고, 몇 년식이면 몇 점을 주고,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학군도 있고요, 인프라도 있고, 주변의 변화도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급지별 서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판교 준신축 아파트와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사라고 한다면 무엇을 살까요? 판교부터 볼게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너무 비싸니까 백현마을 5단지를 보겠습니다. 34평 제곱이 19억 5천이고요. 정자역 근처에 있는 상록 우성아파트 46평이 19억 5천으로 두 아파트의 시세가 같습니다. 이 상록 우성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풀고 또 풀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건의 소송만 걸려도 몇 년이 지연되거든요. 또 공사비가 올라버려서 나 분담금 못 내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저는 취향의 차이라고 봐요. 현대백화점을 도보로 갈 수 있고, 테크노밸리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신분당선으로 강남 접근성까지 누리고 싶다면 판교, 신축도 아니고 이미 16년 차라서 준신축 또는 구축 느낌 나는 판교 아파트 살 바에는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더 넓은 평수에 살겠다 라는 분들은 상록 우성이나 서현 시범단지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백현 5단지의 리스크는 이미 16년 차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상록 우성의 리스크는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더 리스크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신축과 구축을 비교할 때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준신축과 재건축을 비교하기에는 실거주의 가치와 기대 가치가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가 되셨나요? 문화센터 오시기 전에 김 부장 이야기 이거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 썸네일에 하락장이 온다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글씨로 진짜 오나요? 이렇게 썼었어요. 제목이 반어법일 수도 있고요, 반어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썸네일 제목보다는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아 드디어 송이구 하락론자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부동산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막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하락할 요인이 감지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 주시를 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하락장이 온다면 갈아타기 잘해보자, 내 집 마련 잘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도 집주인 다 던진다 이렇게 썼는데 작은 글씨 혹시 보셨나요? 부동산에 갔는데 점점점 있죠. 이 점점점은 안 싸더라 입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안 싸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통계나 데이터가 없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저 통계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한번 볼게요. 2024년 6월 집값 상승률이 0.38%였고요 8월 상승률이 0.83%였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9제곱미터 4월 시세가 14억이었고 6월 시세가 15억이고 8월 시세가 16억이에요 두 달에 1억씩 올랐는데 이게 0. 몇 %씩 오른 것처럼 보이나요? 반대로 도봉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4월에 5억 5천, 6월에 5억 3천, 8월에 5억 1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서울 집값 분명히 상승한다고 있는데 어디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어디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8월 상승률이 0.83%였는데 9월이 0.54%, 10월이 0.33%입니다. 상승률이 내려갔어요.
상승률만 내려갔지 실제 상승은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상승률이 내려갔으니까 실제로는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상승률은 내려갔으나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판단할 때 데이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홀로 아파트부터 해서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모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0. 몇 프로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몇 천에서 몇 억이 올라 있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리고 거래량이 8월 달에 9천 건에서 현재 뭐 1000건, 2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하락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줄었으나 선호되는 아파트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한참 많을 때 거래가 아예 없는 아파트들도 정말 많고요. 거래가 한참 적을 때도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쭉 펴놓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뭐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편해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쓰이는 아주 일부의 도구일 뿐이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실거주의 만족도라든지 소유의 가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구찌가 있고 1000만원짜리 에르메스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구는 어차피 명품인데 구찌로 가자, 가죽이나 인건비, 부속품 원가는 비슷비슷할 텐데 에르메스는 너무 고평가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무슨 구찌가 500만원이나 해, 이왕 사는 거 에르메스 1000만원짜리로 가자, 왜? 에르메스가 훨씬 더 고급 브랜드고 나중에 구찌를 사면은 자꾸 에르메스가 눈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가자,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로만 판단하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점 대비 회복을 많이 하지 않은 아파트가 좋겠죠. 그런데 회복을 거의 안 한 아파트들은 하급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억의 투자금으로 뭔가 갭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하는데, 고점 대비 회복을 거의 안 한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 100채를 살 건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한 파크리오를 하나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하다와 같을 정도로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전세가가 10년 뒤에는 지금 대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구가 소멸하는 저 끝쪽 도시들은 떨어지겠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은 지금보다는 전세가가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평생 사는 건 손해라는 겁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꾼대, 또는 전세금을 올려야 된대, 또는 나가달래, 셋 다 난감하죠. 따라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집 마련은 하는데 같은 돈으로 이왕이면은 좀 더 나은 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혹시 내가 이사를 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안 팔려, 또는 과거에 사둔 금액보다 더 못 받아, 이러면 난감해지겠죠. 누구는 같은 돈으로 샀는데 집값이 잘 오르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누구는 집값이 떨어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왕이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곳에 사는 게 더 좋겠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집 산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끝났다, 인구 소멸로 답이 없다, 모든 산업에 동력이 멈췄다, 지금 사면 고점이다, 살 사람 다 샀다 등등 하락장 때 나오는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재테크를 하면 됩니다. 댓글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는데요. 서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저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이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막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댓글은 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거는 건전한 토론인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막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을 비난하는 댓글, 욕하는 댓글, 이런 글들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저의 의견에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정확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내 돈을 쓰지 않고 현장도 가지 않고 데이터만 보는 그런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고요, 제 돈을 직접 쓰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실전 투자자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집 매수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문화센터 일정 공지를 올렸는데요. 왜 우리 지역은 안 오나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뭐 인천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뭐 전국에 여기저기 있죠. 근데 거기서 저에게 문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당 지역에서 그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문화센터 측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좀 초빙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상승기? 하락기? 보합기? 네, 현재는 보합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집주인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도 지금 시세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합기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고점 대비 좀 안전마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몇 달 전부터 현재까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고점 잡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맞아요. 고점 잡은 거 맞아요. 2024년에 고점을 잡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2034년 미래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현재의 시세가 비싸다고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남 미사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8억에 매수를 했다면 10년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8억에 갔다가 9억 갔다가 다시 하락기가 와서 7억 5천 갔다가 다시 반등기가 와서 8억 9억 갔다가 아무리 못해도 저는 10년 뒤에는 한 11, 2억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상도 더샵을 11억 5천에 최근에 매수를 했다면 10년 뒤에는 아무리 못해도 14억, 15억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고점 잡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십 번의 거래를 하면서 고점이 아니었던 적은 2번,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점을 잡고 싶죠. 근데 저점이 뭔가요? 가장 저렴할 때를 저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저렴했을 때는 언제예요? 네, 그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입니다. 압구정 아파트의 저점은 1976년이었어요. 그때 못 사서 억울하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2015년 이때도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못 사서 억울하신가요? 최근의 저점은 2023년 초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저점은 언제 올까요? 이건 몰라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30% 40% 빠진 곳들이 많으니까 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또 제가 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정도면 많이 빠졌고 두 번째, 상승의 속도는 하락의 속도보다 빠르고 세 번째,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매물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겠다라고 결정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판대. 또 다른 매물 사겠다라고 갔더니 5천만 원 올려달래. 그럼 벌써 감정이 탁 상해버리죠. 이렇게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2024년이 끝나가는데 시간은 정말 빠르죠.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변수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부동산을 하락시킬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소득의 감소인데요. 대기업에서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몇천 명, 몇만 명씩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경기 침체입니다. 참고로 인원 감축이 아니라 임원 감축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임원은 원래 그 숫자 자체가 많지가 않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원래 임원의 숫자는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합니다. 따라서 임원 말고 일반 직원들의 감원이 중요한데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의 영향을 미치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락기는 올 것이고 그 하락기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 중에 일부일 뿐 임직원 감축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최근에 샀는데 하락기가 와버렸다 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해하거나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와도 어차피 올 게 한 번 온 거구나 이렇게 덤덤합니다. 물론 저렴할 때 사면 더 좋겠지만 2023년 초에 더 떨어질까봐 못 산 사람들은 미래에 하락장이 와도 못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도 못 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래의 하락장에도 못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물론 100%는 아니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걸 실행할 수 있고요. 99명은 못 살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왠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락장 때도 왠지 매수를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하락장 때 또 갈아타기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갈아타기는 하락장에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려면 내가 고점인가?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라 빨리 이 집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 드릴게요. 부의 사다리는 하락장 때 생기고요. 그 하락장에
하락장에 다들 도망갈 때 여러분들은 즐기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이 하락장 때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따라서 최근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락장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이 시장에서 몇 년 뒤에는 어떤 갈아타기를 해나가겠다, 하락장이 오면은 어디로 갈아타기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